오늘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를 탈진실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시대일수록 리터러시, 그러니까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문해력은 더 주목을 받고 있고 교과과정 내에서도 이러한 역할이 상당히 요구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가짜뉴스라는 문제가 있죠. 우리는 가짜뉴스라는 적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빗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짜뉴스에 본격적으로 싸우기에 앞서서 적이 누구인지, 이 적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퀴즈를 하나 풀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 여성 3명이 성형수술로 얼굴이 바뀌어서 여권에 인증이 되지 않아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공항에서 입국이 불어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과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 한국의 가짜뉴스입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로고가 보이고 그럴듯한 기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가짜뉴스였습니다. 얼핏 보면 속을 정도로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오타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통대령이라고 써놨는데요. 아마도 이걸 만든 사람이 나는 풍자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런 장치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짜뉴스는 한국의 가짜뉴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유포됐는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는 대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언론 기사의 형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받은 글, 속칭 찌라시라고 부르는 지라시의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영화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이자 실제로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목숨을 걸고 세계에 알렸던 독일 기자 위르겐 힌첸페터. 그가 간첩이라는 허무맹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흉내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가 힘을 갖고 유포됐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던 퀴즈의 정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사진은 중국인이 입국 불어된 모습이 아니고요. 면세점에서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관광객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처럼 사진을 조작하지 않더라도 사진을 설명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들 겁니다. 왜 가짜뉴스에 대응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일일이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들으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가짜뉴스는 범죄까지 일으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을 해야 한다. 미국의 한 피자집에서 누군가가 등장해 총을 쐈습니다. 탕 하고 총을 쏘자 그는 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경찰이 그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에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물었더니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가 여기서 아동 성범죄를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뉴스로 보고 찾아왔다라고 답했습니다. 허무맹랑한 가짜뉴스였는데 이 사람은 속아서 범죄까지 저지르게 됐던 겁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가짜뉴스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5G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 무슨 비과학적인 얘기냐고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 가짜뉴스를 믿은 많은 사람들이 5G 기지국을 테러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범죄까지 일으키진 않지만 사람들은 작게 혹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뉴스에 속아서 행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중학생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속였던 가짜뉴스는 무엇이 있나요? 아무래도 시사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다 보니 관련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팥빙수에 대한 가짜뉴스였다고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통해서 한 제과점 브랜드에서 팥빙수 1+1 행사를 한다라는 정보를 접하고 팥빙수 가게에 갔는데 이걸 주문을 했더니 1+1 행사는 한 적이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정보에 학생들이 속았던 것이죠. 또한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개학이 언제인지 궁금해하는 학생들한테 언제 개학한다더라는 식의 잘못된 정보는 확산력을 가졌습니다. 또 어느 학교에서 확진자가 어떻게 발생했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학생들 사이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가짜뉴스라는 것은 자기가 관여되어 있는 혹은 관심사에 대해서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국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를 틈타서 인포데믹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인포데믹은 인포메이션과 세계적인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의 합성어입니다. 즉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가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국면에서 녹차를 먹으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 알코올,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효과가 있다. 이런 식의 검증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가짜뉴스로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다양한 대상을 지금 퉁쳐서 부르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어떤 건 사진이고 어떤 건 언론기사를 흉내냈고 어떤 건 언론기사를 흉내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 또한 어떤 건 의혹 제기를 한 거고 어떤 건 명백한 조작인 경우도 있었고요. 실제로는 우리는 다양한 개념을 가짜뉴스라고 혼용해서 섞어서 퉁쳐서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의 원론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론의 외향적 진실스러움을 훔친 기만적 정보, 즉 언론이 아님에도 언론 보도인 척 흉내를 내는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짓말은 의도적인 거짓말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인식하고 있는 걸 보면 원론적인 개념과는 조금 괴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언론 보도를 흉내내지 않는 가짜뉴스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서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론 보도도 가짜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결과 84.7%가 나는 언론 보도도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는 주장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즉, 언론 보도도 가짜뉴스로 여기고 언론을 흉내내지 않는 경우에도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 걸 봐서는 우리가 아는 원론적인 개념과 실제 사람들이 쓰는 개념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언론에 대해서 믿지 않고 언론 보도도 가짜뉴스로 보는 걸까? 다양한 추정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서도 언론의 낮은 신뢰도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언론 자체가 신뢰가 낮다 보니까 사람들은 언론 보도도 가짜뉴스라고 취급할 수가 있고요. 또 언론 자체가 신뢰도가 낮다 보니 가짜뉴스는 누군가를 속여야 하는데 속이기 위해서 언론 보도로 위장할 필요도 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론 보도도 가짜뉴스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의도성입니다.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작해야 가짜뉴스인데 언론 보도는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한 결과물을 전달할 뿐이죠. 물론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오보라는 표현, 그리고 왜곡 보도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존의 표현으로도 설명을 가능합니다.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부르게 되면 어쩌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 성향과 반대되는 뉴스를 가짜뉴스다라고 취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CNN을 가리켜서 가짜뉴스, 페이크뉴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도 가짜뉴스의 기준을 정하는 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언론 보도는 이미 다양한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 장치가 있는 언론과 그렇지 않은 가짜뉴스를 섞어서 논의하게 되면 자칫 잘못된 규제가 만들어지거나 이중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언론 보도 역시 기존에 갖고 있는 규제 체계가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언론 보도가 가진 규제 체계가 완벽하지 못하다면 이걸 개선해야 할 문제지 새로운 가짜뉴스 규제를 만들어서 덮어씌울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짚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가 가짜뉴스를 가리켜서 언론 보도와 똑같이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언론 보도는 문제가 없고 가짜뉴스만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언론 보도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는 특정한 관점으로 현실을 재구성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들이 싸우고 있을 때 이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해 보려고 한 노력은 다들 있을 겁니다. 이때 한쪽 얘기만 들어서는 제대로 된 정보가 입수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양쪽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현장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의 얘기를 두루 들어보고 나서야 당시 현장을 실체적으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재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겁니다. 같습니다. 언론 보도 역시 진보 언론이 보여주는 관점과 보수 언론이 보여주는 관점이 같은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상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언론 보도를 하나만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언론 보도를 하더라도 언제나 재구성하고 언제나 비판적으로 볼 미디어 리터러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역시 미디어 리터러시의 대상인 점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는데요.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보시나요? 이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사실 너무 대중적으로 쓰여서 이 표현을 쓰지 않고는 현상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역시 기사를 쓸 때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쓰고 여러분들에게도 가짜뉴스라는 타이틀로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짜뉴스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만 쓰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거엔 차이가 있겠죠. 우선 가짜뉴스는 페이크뉴스의 번역어입니다. 이 번역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크는 가짜가 아니라 무언가를 흉내내서 속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위장한다라는 의미죠. 여기서 페이크뉴스가 위장하려는 것은 언론사입니다. 즉 언론사가 아님에도 언론사로 페이크 위장을 해서 만들어낸 정보가 가짜뉴스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짜뉴스라고 번역을 하면서 속인다라는 의미가 빠지고 진짜냐 가짜냐 사실이냐 거짓이냐로만 구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앞에 가짜가 붙다 보니까 언론사 보도도 가짜뉴스라고 등치시켜서 생각할 여지가 커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혹 제기 언론 보도까지도 가짜뉴스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르는 게 적절한 것이냐? 정보의 속성에 주목해서 유럽위원회에서는 허위의 정보, 허위 정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허위 조작 정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사실 가짜뉴스를 쓰는 것보다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본질적인 의미가 될 겁니다. 가짜뉴스가 언제부터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의 등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터넷은 게이트키퍼를 붕괴했습니다. 게이트키퍼, 문지킴이라는 뜻인데 그냥 문지기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정보의 문지기를 뜻합니다. 언론사라면 언론사의 높은 간부, 데스크들이 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독재 정권일 때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걸러내면서 시민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걸 막아온 나쁜 역할도 했습니다만 잘못된 정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올라왔을 때는 이거를 TV나 신문에 내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검증하도록 지시를 하는 문지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오기도 했습니다. 양면적인 특성이 있는 것이죠. 달리 생각해보면 인터넷 공간은 그 누구도 우리의 정보 생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게이트키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 게이트키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검증되지 않은 거짓말이 많이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보 유포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습니다. 미국의 한 언론사에서 미국을 뒤흔들었던 가짜뉴스를 도대체 누가 생산한 건지 취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수소문을 하고 IP를 찾아보니 마케도니아의 청소년들이 미국을 뒤흔들었던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었니? 아이들은 답했습니다. 돈이 되니까요.
인터넷 환경에서는 조회수를 기반으로 트래픽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접속하기만 만들면 즉 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극적인 정보, 가짜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조회수에 따른 수익 배분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 유튜브 공간에서는 이런 가짜뉴스가 활개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인터넷 환경에서 벌어지는 확증 편향 문제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죠. 그리고 많은 서비스들이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라는 이유로 내가 본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좋아할지 알아서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 시사적인 영역으로 가면 한쪽에 편향된 정보만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페이스북 타임라인과 내 친구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이 같은 현실을 살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가짜뉴스가 더 적극적으로 유포되고 힘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술 접근 장벽이 낮아지면서 조작 기술 역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설명드렸던 이유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사실을 조작해내는 일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고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사실이 또 있는데요. 가짜뉴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규제를 하려고 하지 않느냐? 저는 규제가 답이 될 수 없다고는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허위 정보에 대한 판단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터게이트 보도가 있었죠.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의 대통령을 사퇴하게 했던 보도인데요. 처음에 이 정치 스캔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었습니다. 이후 추가 취재 등을 통해서 사실을 입증해냈던 것이죠. 만약에 정부 입장만 발표만 그대로 듣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면 역사를 바꾼 진실 보도가 가짜뉴스 취급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건강 관련된 정보는 특히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다들 많으실 텐데요.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최근에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마음껏 먹었는데 살이 빠졌다. 삼겹살을 매일 먹었더니 살이 빠졌다. 뭐 이런 식의 충격적인 다이어트 비법인데 한 방송사에서 진지하게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효과를 두고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다큐멘터리를 내보내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언론사와 의학계에서는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고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라면서 반대하는 기류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학이나 건강 정보와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들도 새로운 학습법, 교수법이 나왔을 때 이것의 방식의 적절성, 효과를 두고는 상반된 견해나 이견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사실과 거짓으로 따지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겁니다. 두 번째는 누가 판단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법안들을 보면 주로 판단하는 주체가 사법부, 그러니까 재판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 정도면 판단을 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재 정권 때만 해도 재판부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서 심지어 사형에 처했던 일도 있었고요. 옛날 일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재판부는 여러 번 실수를 합니다.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약촌 오거리에서 한 택시기사가 사망합니다. 살해당했다는 게 입증됐고요. 범인을 찾아야 하는데 그 주변을 탐색하던 경찰은 슈퍼마켓에서 한 청년을 체포합니다. 그는 자백도 합니다. 당연히 재판부 역시 그를 유죄로 판결합니다. 그런데 판결 이후에 형 집행이 되는 상황에서 진범이 잡히게 되면서 사건이 엎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재심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부의 판단이라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가짜뉴스를 판단하더라도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누구에 대한 허위를 판단하는가도 중요하게 따져볼 문제입니다. 규제가 도입되면 경찰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기구들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정보, 지금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모든 인터넷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즉 선택과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정보에 선택과 집중을 할까요? 당연히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가짜뉴스인지 확인을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입장을 알아야 하는데요. 만약에 특정한 의혹 제기가 있으면 정치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금방 입장을 피력하기 때문에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도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가짜뉴스, 내 친구에 대한 가짜뉴스, 내 가족에 대한 가짜뉴스는 저희가 입장을 따로 공표하지도 않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판단해서 이건 가짜구나라고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즉 가짜뉴스 규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힘을 가진 자, 권력자, 공인에 대해서, 유명인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평범한 사람들, 특히 소수자와 약자들이 처한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 규제가 실제로 만들어진 나라도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보면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가짜뉴스 규제가 도입된 이후에 정부의 비판적인 야당 인사를 위주로 탄압을 했다고 합니다. 가짜뉴스 규제는 이렇게 악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사는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원래 가짜뉴스 규제가 있던 나라입니다. 미네르바 사건을 어렴풋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미네르바는 경제 전문 필진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경제 관련된 글을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 중엔 사실인 경우도 있고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정부의 비판적인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체포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체포한 법, 전기통신사업법상 허위사실 유포죄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 위헌이라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결과 이 법을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결정해서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법이 됐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 결정문의 핵심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그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해서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 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 굉장히 명문인데요. 우리는 가짜뉴스를 규제로 대응할 게 아니라 공론장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수시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 정보에 대한 분별력을 향상시키는 리터러시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는 결정문입니다. 규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적인 정보가 심각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 분별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라고 부르는 정보에 대해서 실제 인식과 개념에는 간극이 다소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오남용 가능성이 큰 규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규제가 대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시한 사례들을 통해서 학생들과 한번 퀴즈를 내보고 또는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당위성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토의해보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